여러분 안녕하세요. 땜빵 교수 남영호입니다. 잘 계셨어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전 날씨 추위도 많이 타지만 마음도 사실 많이 춥습니다. 이 겨울이 돼서 그런 탓도 있지만 코로나가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하다못해 집에서 책 보다가 카페 가는 것도 요즘은 중단을 해서 사실 뭐 집에서 집사람하고 얼굴 쳐다보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뭐 딱히 할 일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농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도시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돼 있다가 보니까 뭐 말하자면 뭐 우리 농업에, 농촌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뭐 이 언택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농업의, 농촌의 어떤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들이 단순하게 먹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유통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변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하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금산에 있는 우리 벤처농업대학에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스킨십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듣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제맛인데, 사실 그게 잘 안 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한두 번 쉬다가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 만났을 때 더 반갑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안을 약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농촌 사회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식량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인 위기가 올 때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버티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농업에 대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주제를 조금 바꿔서 농업, 농촌의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이게 단순하게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마케팅의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도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극단으로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기업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제가 만드는 슬라이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주제가 소비자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농가의 지갑을 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우리 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이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나 소비자가 모른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부각시킴으로써 소비자나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애정과 농산물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농가의 지갑을 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요새 이렇게 자료들을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용어 중에 소셜 임팩트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료를 보면서 소셜 임팩트가 뭐 과연 뭘까 이런 연구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소셜 임팩트라는 용어와 함께 또 소셜 임팩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농업과 또 농기업, 식품, 또 농산물 이런 거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소셜 임팩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어떻게 구사할 수 있을까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 기업들이 CSR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CSR 활동이 뭐냐면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런 얘기죠. CSR 약자죠, 그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죠. 기업이 상법상으로 보면 기업이 주주 이익을 대변을 해서 물건을 팔아서 자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기업의 본연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마음에 우러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돈을 버는 거 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마케팅의 전략적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경영의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시혜적인 그런 관점들이 많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그 수단이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기업이 CSR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개념이 최근에 좀 CSV라는 것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CSV와 CSR은 뭐냐? CSV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시혜적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든 사회에 도움을 주든 CSR을 넘어서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공정에 사회적 가치를 집어넣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또 내가 본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CSV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용어가 되면서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을 해왔던 겁니다. 사실 기업이 이걸 뭐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화 과정에서 보면 CSR, 그 다음에 CSV,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새로운 용어가 이제 소셜 임팩트라는 것이죠.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셜 임팩트라는 것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회의 문제, 지구의 문제, 환경의 문제, 노동 가치의 문제, 또 빈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소셜 임팩트 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CSR이라든가 CSV는 본업이 사실은 그런 그 환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운동으로서 문제를 해결을 했다면 소셜 임팩트 기업들은 기업 자체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사업화시켰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셜 임팩트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지수화시키고 그러한 기업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소셜 임팩트라는 것이죠. 이 소셜 임팩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느냐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소셜 임팩트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금융업계도 마찬가지고 벤처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벤처 투자 VC라고 벤처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이게 소셜 임팩트 기업 특히 이제 소셜 임팩트의 컨셉을 가지고 벤처를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셜 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죠. 여러분들 이게 이런 소셜 임팩트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작은 것을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또 무역을 하면서 나타나는 또는 주변에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각각의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정무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 공정무역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정무역의 역사가 60년이 지났는데요. 이 공정무역은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생산자에게 더 많은 착취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무역을 공정무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코코아 초콜릿을 만드는 코코아를 생산한다든지 또는 커피 원두를 생산할 때 그 수확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든가 또 제대로 그런 착취로 인해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공정무역인데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꼭 이렇게 커피라든가 아니면 코코아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 또는 나이 든 사람들의 노동 착취를 통해서 사실은 산업이 돌아가는 분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공정무역이 활성화됐던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요즘 최근에는 보니까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좀 뜸하긴 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셜 임팩트 기업 내지는 소셜 임팩트 활동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대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소셜 임팩트 포럼이라는 것을 유쾌한 반란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을 가졌는데 여기서 했던 주요한 사항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환경에 대한 문제,
지구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가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셜 임팩트 포럼을 만들었고요. 또 이 포럼을 만들므로써 이 포럼을 지원하는, 말하자면 이 포럼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같이 모임을 가지는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럼의 주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물건을 좀 더 사줘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가치 소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소비자들에게 소셜 임팩트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소셜 임팩트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어제 조금 이렇게 뒤져봤더니 기사에 참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소비자는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기업에 지갑을 연다. 이 지금 내 강의 제목하고도 비슷하죠. 이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 필환경, 환경을 필수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됐다. 그래서 그린 슈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 커머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린 슈머, 말하자면 환경을 생각하는 농산물이든 환경을 생각하는 공산품이든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라는 그런 뜻이죠.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든지 뭐 버섯으로 구찌백을 만든다든지 이런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지갑을 연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비싸더라도 사용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친환경 제품,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 국민을 생각하는 제품, 나라를 생각하는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는 조금의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지갑을 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소셜 임팩트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업으로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기업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저희들이 소셜 임팩트 포럼을 하면서 발굴한 몇 개 기업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모아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가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벤처 기업인데, 사업 내용이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폐차를 할 때 그 자동차 시트 있지 않습니까? 시트가 나오는데 그 시트가 사실은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아덴이라는 회사는 그 시트를 수거를 해가지고, 또는 기업에서 사용하다가 남았는 가죽 시트들을 수거를 해서 가방을 만듭니다. 이 가방이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방 하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가방보다도 몇십 프로는 더 비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기업을 방문했다가 이 가방을 하나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이 가방이 하나에 2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가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 가방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뭐 폐차장에서 이 가죽을 시트를 가지고 와서 해결했다. 이러한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 기업은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합니다. 아마 거의 다 더블 정도 뛰지 않았느냐. 최근에 제가 만나봤는데도 굉장히 가방이 잘 팔린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맺다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겠지만은 사회적 가치, 즉 말하자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이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데 접근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군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요. 다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참 시계를 만드는 데인데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면 시계가 참 이쁘지 않아요? 이게 점자시계입니다. 점자시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인식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진동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점자로서 그것을 만지게 되면은 문자 메시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계인 것이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정보의 접근성, 그 다음에 보행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수출까지 연결하는 그야말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기업과 제품으로서 해외까지 알려지는 그러한 기업으로 발돋움한 벤처 기업이라는 거죠. 코엑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명 뭐 고유한 택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업도 참 제가 접해봤는데 참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택시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깜짝 아마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를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분이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유한 택시인 것 같은데 차를 이렇게 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청량리 갑시다, 어디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청각장애인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객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모니터의 문자판에 그대로 찍히게 되고 청각장애인은 그 모니터를 보고 고객이 가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자기가 그걸 글로 써서 하게 되면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택시라는 것이죠. 지금 뭐 사업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업도 어찌 보면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많은 투자 기업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이죠. 테스트웍스라는 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요. 참 이 기업도 참 재미나는 기업입니다. 뭐 스토리는 굉장히 길기는 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테스트웍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 언어를 통해서 랭귀지를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로직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외부에 공개가 됐을 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많은 사실은 그 문제점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걸러내고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특히 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율주행차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람의 목숨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업이 테스트웍스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텍스트웍스에서 일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뭐냐면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 내지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를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에 몰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에 몰입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정말 잘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쉽게 해결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테스트웍스는 그런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러한 일들을 데이터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이 기업들이 그냥 우리가 좋은 일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은 벤처 기업들이에요. 소셜 임팩트 기업들이죠. 소셜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셜 벤처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 소비뿐만 아니라 많은 벤처 투자가들이 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뜰 수 있거든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의 대세고 흐름이다라는 것을 돈을 아는 벤처 투자가들은 그것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업들이 많은 벤처 투자를 받는 것을 보면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정말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기업들은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발을 한 켤레 사면은 한 켤레는 무료로 아프리카에 보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막 주가가 2배로 뛰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구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한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속에서 사는 국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트래시 버스터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회용 제품들을 너무 많이 남용해서 쓰니까 이것들을 대체해서 다회 용기를 대여해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기업들이죠. 제가 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업들을 소개를 했느냐. 이게 농업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좀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촌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실업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이 많은 문제와 농업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농업도 사실 외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때로는 투자도 받을 수 있고 투자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업이 농산물이 국민들로부터 가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농업이 본질적으로 소셜 임팩트 농업이라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농업이 없으면 먹거리가 없어지죠. 환경이 오염되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농업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왜 농업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을까? 그래서 왜 소비자들은 농업에 대한 가치 소비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농업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잘못 인식을 시키거나 그 소비자들이 그것을 등한시한 까닭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조금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장업기, 생존기, 성장기, 그 다음에 도약기, 성숙기, 재도약기, 쇠퇴기,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쇠퇴해 나가는 그런 사이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들 중간중간에 변곡점들이 다 있습니다. 망할 거냐, 흥할 거냐, 이런 단계들이 다 있죠. 우리가 정말 한국 농업이 어렵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늘 어렵고, 또 농가의 입장에서도 보면 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그런 변곡점들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도약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성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에 우리가 어떤 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가 새로운 변곡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마케팅 전략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소셜 임팩트, 사회적 기여, 사회적 역할, 사회적인 어떤 충격과 관련돼서 새로운 어떤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영업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규모가 작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적 마케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은 마케팅과 영업을 좀 구분을 하시겠습니까? 영업은 있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수주를 통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우리 농산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업자에게 넘긴다든가, 농산물을 만들어서 넘긴다든가, 아니면 도매상에 판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해오는 것이죠. 근데 마케팅은 영업을 잘하게 만드는 것,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미지와 굉장히 관련이 있죠. 우리 농업을 소비자에게 어떤 농업으로, 어떤 농산물로 가슴속에, 뇌 속에 각인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의 전략이 달라지고, 이 마케팅 전략은 변곡점에서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뇌리 속에 한국 농산물을, 또 여러분들이 만든 농식품을 어떤 이미지로 포장을 해서 각인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개념, CSR이나 CSV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생각하고 나라의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각하고 지구촌을 생각하는 좀 더 큰 이미지로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포지셔닝 될 때 우리 농업은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죠. 말하자면은 MOT, 스웨덴에 보면은 그걸 하지 않습니까? 투어를 하는데 투어사가 투어를 할 때 정말 명줄을 급소를 찔러 가지고 투어를 탁 쓰러지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MOT, 모멘트 오브 진실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고객을 만났을 때 또는 협상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또 어필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좀 더 국민적인 그런 농업,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은 고객을 좀 더 쉽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 부분에 있어서 소셜 임팩트를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 임팩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옆에다가 제가 A라고 붙였습니다. Agriculture Social Impact. 농업의 사회적 역할 기대 또는 뭐 충격, 기여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대충 이렇게 좀 꼽아봤는데요. 정말 농업은 농업 그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임팩트, 소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식량 안보 있잖아요. 식량 안보, 우리가 식량 안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식량 안보가 국민들의 삶 속에 또는 국민들이 인식할 때 또는,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식량 안보를 가지고, 농업을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베트남이 밀수출을 금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뭐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이 농식품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을 합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이 사실은 식량 안보의 개념이거든요. 그 식량 안보의 개념이라는 것은 소셜 임팩트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는 결국 소비자가 인정을 해주는 가치 소비를 할 때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비자에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용어를 뭘로 해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을 금지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이게 왜 식량 안보가 중요하냐면 2010년도에 튀니지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거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10년도 7월 달쯤에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가뭄이 발생함으로써 수확량이 급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중단하고 새로운 투기꾼들이 거기에 달라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는 시위대 2,000명이 사망을 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이 추출되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시위가 확산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도 농업의 식량 안보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식량이라는 것이 정말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농업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우리 농산물 내지는 농식품에다가 심어주는 그런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 임팩트 두 번째인데요. 우리는 농업이라는 것이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농지 기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고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를 한다. 말하자면은 농지가 예를 들어서 유실되면 물 부족 현상이 생기고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면은 병충해와 잡초가 등장하게 되고 식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이죠. 굉장히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농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 탄소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농업을 함으로써 사실은 사회적 기여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산업적 차원에서 사회의 기여 역할들을 강조를 하고 마케팅 전략에 심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품의 안전과 국민 건강에 대한 것이죠. 농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국민들이 건강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농산물에다가 심어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는 부차적인 문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소셜 임팩트와 연결을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멋진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문주 대표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벤처노업대학 선배이신데요. 여기 동물복지농장을 합니다. 그죠? 동물복지농장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행복한 식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시중에 있는 돼지고기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의 소셜 임팩트와 관련이 되어 있는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친환경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제대로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친환경 농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농업의 어떤 그런 다양성과 또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또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스토리로 엮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말하자면은 소셜 임팩트 사회적 어떤 그런 역할과 기대에 충족을 시키는 그런 산업으로 또는 제품으로 인식시킨다면은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농업이라는 것이 청년 실업 해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농촌의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여 역할, 이것만 있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농업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농기업의 어떤 그런 환경에 맞게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기아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도 정말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좋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진 아닙니까?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뒤에서 독수리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진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1993년도에 수단에서 일어난 건데요. 케빈 카트라는 포토 저널리스트, 사진 찍는 작가가 남수단에 갔다가 지나가면서 이 광경을 목격을 하고 사진을 찍게 됐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기아의 문제 또 식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남수단은 많은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 작가는 사실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 아이를 구하기보다는 사진 찍는 데 몰두했다라는 비난 때문에 죽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퓰리처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정말 식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농업을 우리가 소셜 임팩트의 개념으로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업이라면은 소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죠?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 이렇게 아마 정의를 할 거예요. 때로는 좋은 먹거리, 건강에 좋은 먹거리, 다이어트 식품 이런 식으로 이사적인 어떤 개념 설정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농업을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가치가 있다라는 본질적 가치를 먹는 거라는 것 외에 본질적 가치로 확장을 하고 그것이 사회적, 지구적 가치로 전환이 되고 이 지구적, 사회적 가치가 소위 말하는 좀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가치 소비로 연결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려면은 농업을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의 확장으로 우리가 가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업의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농업의 본질적 가치, 농업의 본질적 가치, 그건 업의 개념의 전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의 개념은 농업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본질적 가치와 그 다음에 업의 특성, 그러니까 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이것은 기능성 식품이다, 내지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라는 업의 특성, 이런 것들이 두 개 합쳐서 업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는 여기에 업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셜 임팩트를 해야 되니까.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농업의 업의 개념은 어떤 식으로 개념 전환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친환경,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유기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또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농산물과 농식품을 만든다면은 업의 개념의 본질을 우리가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푸드라는 얘기, 먹거리, 푸드, 액티브 에이징 푸드, 안티 에이징 푸드, 퓨어 푸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 접근을 해왔던 것이 과거에 우리가 좀 더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과 사회와 인간과 미래와 더불어 사는 새로운 가치를 업의 본질에다가 집어넣으면 굉장히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농업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농업을 접하면서 참 늘 어려웠고,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농업을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농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농산물을 만들어 놓고 팔기 위해서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은 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회의 신이라고 아시죠?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카이로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것이 카이로스의, 그러니까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화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무성한 이유가 뭘까요? 기회,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려고 앞머리가 무성하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뒷머리가 왜 대머리일까요?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발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발에 왜 날개가 달렸을까요? 기회라는 것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사라지게 하려는 것. 이것이 기회라는 거죠. 저울 또 들고 있죠? 나를 붙잡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 칼같이 결단을 내리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위기였고, 또 그럴 때마다 새로운 기회가 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케팅 관점에서 소셜 임팩트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늘 어렵고 또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도전한다면은 거기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상상력은 지식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이게 누가 말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남으로부터 100가지 아이디어를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말 한 가지의 아이디어, 영감, 그 영감을 어디에 기초하고 기반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농업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라는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그런 마케팅 전략, 그러한 상상력을 한 번쯤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날려면은 한 번에 날아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서 날게 되면은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말이죠. 에너지의 70%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피트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류를 타고 활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변화와 혁신, 또 새로운 기회의 어떤 그런 포착,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고민과 대화와 소통과 연구와 아이디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농업도 한 번에 납시다. 정말 한꺼번에 날아서 우리도 안심하고 걱정 없이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오늘 잔소리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좀, 농담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이야기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혼자서 앉아서 하니까, 사실 뭐 모니터 보고 하니까 조금, 뭐,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벤처농업대학에서 만나서 못다한 얘기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